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양도세 251페이지 4절에 양도 및 취득시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양도 및 취득시기, 그러니까 언제 팔고 언제 샀니 그런 얘기네요. 내가 돈 주고 사고 팔고 했는데 지네 해준 것도 없는데 물어보는 거죠. 언제 사고 언제 팔았니. 저는 왜 그러냐면 얘는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보유기간. 양도세는 보유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양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인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비과세인데, 여러분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유기간 2년 채워야 되고, 그다음에 세율도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고, 뭐 나중에 배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는 몇 년 보유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날짜가 하루만 차이가 나도 공제율이 달라지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양도 형태에 따라 언제를 취득일로 보고 언제를 양도일로 볼 것인가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 및 취득시를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양도가 뭐예요? 매매죠, 매매. 그죠? 가장 기본이 매매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가 매매 등을 했다. 그러면 얘는 언제를 양도일로 보느냐? 얘는 대금청산일입니다. 대금청산일 그럽니다. 대금청산일. 다른 말로 실제 잔금 지급일을 말합니다. 실제 잔금 지급일을 말한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얘가 대금청산일 맞는데, 대금청산일인데, 요 대금청산이란 뜻은 실제 잔금 지급일을 말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얘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이라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계약서에 잔금 날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얘는 무조건 뭐다? 실제 돈 준 날로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계약서를 썼는데 5월 25일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잔금을 실제 줄 때 이 약속한 날짜 이날에 만나서 실제 잔금 주고 동시행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얘네들 일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게 늦게 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계약서 잔금을 5월 25일인데 잔금을 5월 27일에 줬다. 그럼 이날이 실제 잔금 지급일이 되는 거죠. 그럼 양도일이 언제가 된다? 그죠? 이날이 된다는 얘기죠. 땡기면 5월 23일 날 줬다. 그러면 얘는 뭐다? 23일이 뭐가 된다? 양도일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계약서의 잔금 날짜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더불어서 여기서 만약에 등기가 나온다. 등기. 예를 들면 25일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고, 계약서의 잔금 날짜고, 그 다음에 27일이 실제 잔금 날짜예요. 그럼 이날이 양도일이잖아요. 근데 등기를 5월 26일 날 여기에 등기를 하게 되면 언제가 양도일이 된다? 얘는 26일이 양도일이 되고요. 23일이 실제 잔금 날짜인데 이날 24일 날 만약에 등기를 했다? 그럼 언제가 양도일이 된다? 때는 실제 잔금 지급일이다. 자, 우리가 취득세 할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 시기 물어보는 것은 이 등기가 같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등기가 같이 나오면 어떻게 해라?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둘 중에 빠른 날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빠르니까 등기 신날이 되는 거고, 요 케이스는 실제 잔금 지급일이 빠르니까 이날을 양도일로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매매, 일반적인 거래에 관한 얘기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럴 수 있죠. 자, 5월 25일 얘가 이제 매매가가 10억인데 가부 둘이 매매를 했어요. 가불이 매매를 했는데, 이렇게 둘이 매매를 했는데 10억에 매매를 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안 판대요. 갑이. 왜 그러냐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와서 안 팔겠다는 거야. 그래서 양도세가 얼마니? 그때 1억이래요. 1억. 그래서 할 수 없이 을이 그럼 알았어. 내가 이 양도세 1억 같이 내줄게. 그러니까 을이 결론은 뭐예요? 이 1억을 떠안는 조건부로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얘가 만약에 5월 25일 날 10억을 주고요. 나머지 1억을 5월 27일 날 그 세금 대신 주기로 거, 양도세를 27일에 줬다. 그러면 이때 대금청산일은 언제일까요? 즉 양도일이 언제냐? 대금청산일은 언제다? 5월 25일이다. 즉 이 매수가 대신 내주기로 한 이 양도소득세는 대금청산일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즉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해서 251페이지
맨 밑에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원칙 대금 청산일 그랬죠. 자, 동그라미 1번에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뭐래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그러니까 실제 상금 지급이라는 얘기죠. 자, 2번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거죠. 얘가 대신 이 세금을 내주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도 해당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은 뭐한다? 제외한다. 무슨 뜻이에요? 얘네들을 세금 낸 건 대금 청산일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미리 강의 보시면 대금 청산일이란 매매 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은 경우는 언제다? 실제로 받은 날. 결론은 이 대금 청산일은 뭐랑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계약서의 잔금 날짜 상관없이 무조건 실제 잔금 준 날을 양도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예외 나옵니다. 등기 등록일. 1번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대. 그러니까 실제 잔금 날짜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등기 진달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대.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는 뭐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쵸?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로 가? 등기 진달로 간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에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수한 거래의 양도 또는 취득시겠어요. 자, 이거 나오면 일단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거기 장기 할부 주권하고 그죠? 이거하고 수용이 나오잖아요. 수용이요.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중 빠른 날. 네? 자, 장기 할부 주권하고 수용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일단 뭐가 나와야 된다? 앞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중 빠른 날 이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몰라도 뭐는 기억하셔야 돼? 중 빠른 날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나오면 반드시 이 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 말이 안 나오면 얘는 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장기 할부 조건, 장기 할부 나왔잖아요.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수용 있죠, 수용. 여기 오른쪽 5번. 253페이지 5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 수용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굵은 글씨로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얘도 뭐? 빠른 날, 중 빠른 날이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요게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 시험에 나온 적 있는데 이걸 틀렸죠. 왜? 이게 한번 이게 나왔거든요. 수용이.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나왔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중 빠른 날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때는 뭐 사업 인정 고시 이렇게 나온 적 있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얘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은 모르더라도 뭐는 기억하시라. 얘네들이 나오면 중 빠른 날이 나와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해도 이게 나왔는데도 못 맞춥니다. 제가 이거 옛날에 강의할 때 이거 맞추시라고 옛날 고전 유머 같은 거 하면서 뭐 그런 게 있죠. 옛날에 어떤 스님이 목욕탕을 가셨는데 목욕하시는데 애들이 물장구 막 치고 그러니까 이놈 새끼들 공중도덕을 지켜야지 왜 목욕탕에서 물장구 치고 노냐니까 애가 아저씨가 뭔데 그래요. 그러니까 스님이 나 중2다 이놈아. 그러니까 걔가 그 말 듣자마자 난 중3이다 이놈아.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걸 기억하라 했더니 걔는 농담은 기억하고 얘는 기억 못하고 이 나왔는데 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험은요. 죄송합니다. 1년 하면 합격하게 돼 있어. 합격을 하게 돼 있어. 근데 왜 떨어지냐면 쉬운 걸 못 맞춰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학원에서 보면 이럽니다. 시험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 나서 아는데 틀렸어. 아는데 틀렸대요.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맞잖아. 아니까 맞춰야지. 그러면 아는 걸 틀리고 모르는 건 몰라 틀리고 찍은 건 찍어 틀리고 그게 맞출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아는 거 맞추세요. 아는 거 실수하지 말고 아는 거 맞추면 고득점 안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근데 실수를 하고 쉬운 거 너무 건성으로 풀어가지고 틀리고 이러니까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세파 같은 경우도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16개 중에 10개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기본.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문제. 실수만 안 하면. 근데 이걸 못 맞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꾸 그 쉬운 문제를 틀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가 뭘 기억해라? 중 빠른 날이 나와야 된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자, 양거로 2번에 자가건설 건축물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제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잖아요. 그죠? 그럼 공사 다 끝나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우리 뭐 받는다 그래요? 준공검사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준공검사 받고 나면 걔들이 뭘 해줘?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그럼 걔는 언제가 된다?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다만 사용 승인서 교부일 전에 실제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그날이다. 그러니까 미리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사용하면 그날로 간다. 그런데 원칙은 뭘로 간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다. 근데 이거는 허가를 받았을 때 얘기고 만약에 무허가로 지을 수 있잖아요. 자, 허가를 안 받고 짓게 되면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준공검사 받을 일이 없죠. 왜? 준공검사는요,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 내준 대로 건물을 그대로 지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 얘는 근데 허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준공검사 받을 일 없겠죠. 그럼 얘는 뭐가 안 나온다는 거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얘가 무허가로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는 사용은 할 거 아니에요. 사용. 그죠? 그러니까 결혼은 언제다?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허가를 안 줬는데 이제 사용을 하면 뭔지를 이걸 판단하냐면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뭐 들어가 쓰면 이제 예를 들면 전기를 쓴다든가, 그죠? 그다음에 뭐 난방이 된다든가 공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도시가스 공급 같은 거 받고, 그죠? 그럼 처음에 이제 오늘 도시가스 사용을 했어. 그런 걸 기준으로 실제 사용 여부를 판단해서 사실상 사용일을 물론 양도 및 취득시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거 공부할 때 이런 분 있어요. 자, 대금 청산일을 양도일로 본다. 대금 뭐 이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날을 양도일로 본다. 이게 막 있잖아요, 뒤에. 근데 그 뒤에 건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날이 양도일로 보는지 취득일로 보는지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그거는 걔네가 알아서 나와요. 예를 들면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이래요. 그죠? 근데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인지 취득일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는 대금 청산일로 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다가 대금 청산일을 양도일로 한다, 취득일로 한다 해서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내질 않는다는 거지. 근데 쓸데없이 거기다가 막, 그죠? 거기에 꽂혀가지고 하다 보면 머리 쥐라는 거 이게요. 이게 알고 보면 보세요.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는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도 되고 취득일도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같은 날에 만약 5월 25일이라고 쳐봐요. 그죠? 그러면 이날이 실제 잔금 지급일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뭐라고요? 갑을이 매매했다 쳐봐요. 갑을이 매매를 했어. 그러면 이날이 뭐가 된다고요? 양도일이 된다는 거예요. 양도일. 근데 이날이 뭐도 된다는 거야? 취득일도 돼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그렇죠. 아씨, 무슨 같은 날에 양도일이면 양도일이고 취득일이면 취득일이지 어떻게 양도일도 되고 취득일도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험에 그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꽂히는 거야. 자, 갑이 지금 팔았잖아요. 그럼 갑은 이날이 뭐예요? 잔금 날짜니까 양도일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을은 이걸 샀죠. 갑으로 또 샀잖아. 그리고 나중에 얘가 병한테 팔 수도 있잖아. 병한테. 그죠? 그럼 만약에 또 언젠가 여기 실제 잔금증이 나올 거 아니에요. 팔면 나중에 보유했다가. 그러면 을이 이번엔 팔았잖아요. 그럼 이날이 잔금 날짜면 이날이 또 양도일이 되겠죠. 누구한테는? 을한테는. 그럼 이 을은 팔았으니까 뭘 따져야 돼? 보유기간을 따져야 되죠. 이때 그럼 보유기간 따질 때 을은 취득일이 언제다? 이날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갑은 이날이 양도일이 되고 을은 나중에 얘가 팔았을 때 보유기간 따질 때 이날을 취득일로 본다는 얘기지. 그러면 을은 양도 이날이고 그럼 병은 이날이 뭐가 되는 거야? 또 취득일이 되겠죠. 나중에 팔 때. 이 얘기인데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시험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는 대금 청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뒤에 양도일이냐 취득일이냐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머리 골치 아프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 명심하시고 그냥 기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장기할 무조건 그러면 중빠른 날 자기가 허가받고 거치었다 그러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무허가는 사실상 사용일 이게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 상속 증여 나오죠? 저 상속은 뭐 항상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날이에요. 돌아가신 날. 안 돌아가시면 상속이 안 되니까 그죠? 당연히 상속 개시일이고 증여를 받으면 자, 여기에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얘가 취득세도 나오고 양도세도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두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취득세는 증여가 계약일을 취득일로 해요. 근데 양도세는요. 증여 받은 날 그래요. 증여 받은 날. 같은 증여인데
다르죠. 헷갈릴 수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얘도 생각이 나고 얘도 생각은 나는데 둘이 헷갈린다. 왔다 갔다. 그러면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냥 글자 쓰시면 돼요. 얘는 취득세, 얘는 양도소득세죠. 자, 얘가 짧죠? 두 개 중에. 그 짧고 짧은 건 짧은 거, 긴 건 긴 거. 줄긋기 하면 돼. 줄긋기. 헷갈리면. 그러니까 만약 계약이라고 증여받은 날하고 어느 게 취득세고 양도세 헷갈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일이 짧고 증여받은 날이 기니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에서 짧은 게 취득세니까 짧은 건 짧은 거, 취득세는 계약일. 긴 건 긴 거, 증여받을 날 양도소득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이것만 하면 돼요. 취득세, 양도세 똑같네. 읽으면 안 돼요. 양도세 원래 본명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증여는 언제라고 돼 있어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 오른쪽 4번은 점유 시효취득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건 뭐다? 시효취득. 민법에서 배우셨죠? 타인의 토지를 내가 몇 년간, 그죠? 갑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를 했어요. 이 점유를 시작한 날이죠. 점유를 시작했어. 점유 개시일이죠. 점유 시작해서 몇 년을 점유하면, 그쵸? 20년이 시효가 지나면 얘가 보다 시효가 완성되면서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20년 동안 해서 취득을 했어요. 시효로? 그러면 얘가 이제 이날이 시효가 완성된 거죠. 20년이 됐어요. 시효 완성일. 이래요. 시효 완성일.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뭐라 그래요? 나중에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가지고 본인 앞으로 등기를 치고 나서 이걸 나중에 팔았어요. 근데 양들이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타인의 토지를 점유해서 시효가 완성돼서 취득을 한 다음에 등기치고 바로 좀 이따 팔았다는 거지. 그럼 양도일은 이날이잖아요. 그럼 이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니? 그 얘기네. 이 토지의 취득일. 양도일 이날이죠? 그럼 취득일은 언제로 간다? 그죠? 자, 이날이나 이날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만약에 이날을 취득일로 본다 쳐봐요?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생된 양도 차익만 세금을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얘가 실제로 토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양도 차익이 발생했잖아요. 이걸 세금을 다 내야 되거든요. 근데 갑은 이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처음에 게시해가지고 20년 지나는 동안 여기서 가격이 올라갔잖아. 요 차익분은 세금을 누구 덜어야 되는 얘기야? 원주인한테 내라는 얘기야? 원주인은 지금 머리 싸매고 누워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얘가 이 땅을 점유해서 깃발 들고 가만히 서 있은 게 아니라 거기서 뭘 했어요? 자기가 사용수익을 했잖아. 사용수익을. 그러니까 세금은 얘가 다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점유 개시일 그렇게 하는 거야. 점유 개시를 취득일로 보겠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죠? 그래서 이게 웃긴 게, 그러니까 내 땅을 20년 동안 놔뒀던 남이 점유했다고 얘한테 땅을 주는 거죠. 좀 웃긴 제주도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을 너무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있으면 가끔가다 영역 표시 같은 거 해줘야 된다 했죠? 가가지고 거기다가 새끼를 좀 치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무단경작을 금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밑에다 세 글자 꼭 써야 돼요. 뭐라고? 주인 100. 이렇게 해서 영역 표시를 해줘야 남들이 와서 내 땅을 점유하지 못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취득한 이날을 뭘로 본다? 취득일로 보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점유 개시를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취득세를 낼 거 아니에요? 취득세. 취득세는 시효 완성일이 취득일이에요. 시효 완성일을 취득일로 봐요. 취득세에서는. 근데 양도세는 언제예요? 점유 개시일. 자, 그러면 이럽니다. 얘는 또 헷갈려. 누구는 점유 개시일이고 누구는 시효 완성일이고. 이건 헷갈리면 이상한 거예요. 자, 보세요. 두 개가 있는데, 자, 취득세는 이름이 왜 취득세일까요? 왜 취득세라고 이름을 쳤다고 했어? 그 부동산 등을 뭐 했을 때 취득을 해야만이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점유를 시작했네요. 점유 시작하자마자 이게 취득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딱 점유를 딱 해서 어떤 땅을 점유를 딱 시작했어. 하자마자 시청 공무원이 와가지고 이거 점유 지금 시작하신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아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점유를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20년 후에 본인 거 될 거니까 지금 미리 취득세 내고 선불로 내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하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내는 거니까 시효 취득은 언제 취득하는 거예요? 시효가 완성이 돼야 취득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언제로 가?
시효 완성일을 취득일로 보는 거고, 양도세는 여기로 하면 되잖아요. 여기로 하면 안 된다잖아요. 왜? 그럼 세금을 이만큼은 내는 거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팔 때 양도세 계산할 때는 이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속 증여 나오고 오른쪽 4번에 점유 시효 취득해가지고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여러분도 지나가다 마음에 드는 땅 있으면 오늘부터 가서 깃발 들고 서 있으면 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년만 서 있으면 내 거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땅 주인이 내가 계속 지켜봤는데 왜 남의 땅에 맨날 서 있냐고 그 말 들으면 다시 나오게 되면 다시 들어가서 여유 땅하고 다시 20년 지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하시면 되고, 5번은 공익, 아까 했죠? 수용 중 빠른 날.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다만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다. 왠지 그 보상금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 보상금이 공탁이 되면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공탁 걸렸으니까 결정될 때까지는, 그때는 언제 한다? 판결 확정되면 그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양도일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중 빠른 날인데 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소송 판결 확정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6번은 뭐예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는데 잔금을 다 줬는데 완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돈은 다 줬는데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 취득했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래서 거기 미니 강의 보시면 건설 중인 아파트 분양 계획에 따라 잔금 지급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로 한다. 그죠? 그러니까 그 건물 완성된 날, 준공 떨어져야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다 줬어도 잔금 날짜가 아니라 언제?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가겠다. 그죠? 그런 뜻이네요. 그럼 7번은 환지 나오죠. 환지.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좋아하는 공법에, 그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공법에 나오는 거죠. 공법에. 그죠? 환지 처분. 자, 그리고 공법에서 이제 도시개발법 배우시면 그 환지 방식을 배우시게 되죠. 거기서 나온 환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갑이 이 땅을 농지를 가지고 있어, 농지를. 그죠? 1999년에 가지고 있다가 얘가 만약에 2014년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해요. 개발 사업을. 그래가지고 공사가 2016년도에 끝났어요. 그래서 공사 끝나서 환지 처분을 받았어요. 환지 처분을 받아서 얘가 이걸 2019년에 팔았어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갑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얘가 도시개발 사업을 했는데 무슨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했다고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했어요. 어쨌든 그럼 공사가 싹 끝나고 나면 지목이 뭘로 다 바뀝니까? 그쵸? 지목이 대로 바뀌죠. 그럼 얘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이때 환지 처분을 받았어요. 환지 처분이 뭐예요? 종전 토지 대신 지번과 지목이 바뀐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처분 행위를 뭐라고 한다? 환지 처분 그래요. 그럼 얘가 지목이 다 대로 바뀌었겠죠. 요걸 받아가지고 얘가 이렇게 팔았다는 얘기죠. 2019년도에. 그러면 이걸 판 거잖아, 지금요. 이거를 대를. 그럼 이게 누구 땅이에요? 갑고죠. 갑고. 가끔 학원에서 물으면 갑자기 을이래요. 있지도 않은 을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갑이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걸 바꿔서 이걸로 받은 거죠, 이걸로. 그러면요, 갑이 지금 이 농지를 팔고 이 대지를 산 겁니까? 아니죠. 소유권 변동이 없이 종전 토지 대신 지번과 지목이 바뀐 새로운 토지로 바꿔받은 거니까 소유권의 변동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팔기는 이걸 팔았지만 이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로 간다? 그죠? 1999년으로 간다. 이걸 뭐라고 한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일 그럽니다. 환지 받기 전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근데 얘가 환지 받으면서 이럴 수 있죠. 얘가 만약에 100평을 땅을 100평 갖고 있어. 100평. 그럼 환지 받아요? 농지 100평 가지고 있다가 환지를 받는다 쳐봐요. 환지 몇 평 받을까요? 50평? 50평 받으면 많이 맞는 겁니다. 40평, 심지어는 30평 정도만 받습니다. 자, 많이 받아서 50평 받는다 쳐봐요. 50평. 그러면 나머지 50평 어디 갔어? 나머지 50평. 그죠?
이 용도로 가요. 나머지 50평 어디 가서 공사 비용, 그다음에 뭐 그 공공시설 용지, 도로 공사, 도로 넓힐 때 들어가고 녹지 공간하고 공공시설 용지, 그리고 사업 시행자한테 공사비 같은 거 주는 거, 그런 용도로 다 처분이 충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앞에서 양도 배울 때 환지 처분은 양도가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왜? 이 땅 있는 게 뭐요? 나머지가 다 뭐요? 파는 게 아니라 그런 용도로 충당이 되는 거죠. 근데요, 얘가 보시면 환지를 50평을 받아, 이렇게 보통 많이 받으면. 근데 이 공사가 다 끝나잖아요. 그럼 얘들이 이거를 환지해 주기 전에 토지를 분할합니다. 토지 분할, 대지 분할한다죠. 그러니까 대지 분할을 잘해도 면적을 분할하는 거예요. 왜? 너무 면적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할을 하는데, 분할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 예를 들면 얘가 분할했는데 최고 작은 분할 면적이 60이에요. 60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가 지금 환지 받을 거 몇 평인데 50평을 받을 건데 최소 면적이 60평이에요. 그럼 나는 환지를 받을 수가 없죠. 왜요? 50평짜리가 없단 말이지. 이걸 뭐라 그래? 과소토지라 그래요. 과소토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60평짜리 토지로 환지를 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늘려받는 걸 뭐라 그래? 증환지 그래요. 환지를 말 그대로 늘려받았다. 그럼 얘가 플러스 10평을 늘려받은 거죠.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얘가 원래 200, 뭐 한 300평 갖고 있어요, 땅이. 근데 그래서 150평을 받아야 되는데 150평을 최대 면적이 120평이에요. 120평. 그러면 150평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최대가 120이니까 내 땅을 뭐라고 한다? 그런 땅을 과대토지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나는 몇 평만 받아요? 120평만 환지를 받겠죠. 왜? 더 이상 큰 토지가 없으니까. 그럼 나는 30평을 덜 받은 거지. 덜 받는 걸 뭐라고 그래? 감환지 그런다 했더니 감환지. 그죠? 마이너스 30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걸 증환지, 감환지 그러더니 늘려받았다, 덜 받았다 그런 거죠. 결국 이건 뭐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그럼 결론은 양도세는 이 늘려받은 10평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거고요. 덜 받은 이거는 파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이거의 취득 시기와 얘의 양도 시기는 언제냐? 이거 우리 공법 배울 때 그 청산금 확정되는 시점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뭐라 그래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결론은 환지는 그냥 환지 그러면 환지 전 토지 취득일 그러시면 되고, 증감된, 증환지 감환지에서 증감된 토지 그러면 걔는 뭐라고 해야 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해서 거기 7번에 환지 처분에 1번 도시개발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언제라고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다. 2번 다만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 즉 증환지, 감환지 받은 토지는 언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주식은 볼 거 없고요. 나머지는 크게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254페이지 10번의 취득 시기 의제. 10번의 취득 시기 의제. 그걸 보겠습니다. 취득 시기 의제. 취득 시기 의제. 자, 의제란 말은 뭐예요? 뭐뭐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날 취득을 안 했는데도 그냥 이날 취득항으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취득 의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리고 주식 등 이렇게 나눠서 얘네 넷이 똑같고 얘네 똑같다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뭔가 8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언제 취득항으로 본다? 85년 1월 1일에 취득을 안 했지만 이날 취득항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는 1년도죠. 주식은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건 언제 취득항으로 본다? 86년 1월 1일에 취득 안 했는데 취득항으로 본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83년도에 땅을 사가지고 지금 팔잖아요. 83년도에 사서 지금 토지를 팔게 되면 취득일을 언제로 간다는 거야? 83년이 아니라 요 전에 샀기 때문에 85년 1월 1일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땡겨주는 거죠. 왜냐면 기준시가 같은 거 적용할 때는 아무래도 이 갖고 올 수 있죠. 양도에서. 왜? 이때보다는 90년도, 95년 이때가 기준시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세금을 덜 내겠죠. 아무리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해주는 건데 지금 현재는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취득시기 의제에서 날짜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토건 부기는 거기 교재 있죠? 84년 12월 30일 이전에 산 건 85년 1월 1일. 주식은
86년 1월 1일 그 전에 산 거 이렇게 나죠. 그죠? 의제 그럼요. 의제 이날 취득을 안 했지만 취득한 거로 보겠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그 기타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기타는 여기서는 많이 안 나오고 그 어쩌다 한 번씩 그 2번에 잔금을 어음 등으로 받는 경우라고 돼 있죠. 그죠? 잔금을 어음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 결제일을 본다. 어음 결제일을 그 자산의 잔금 청산일이 된다. 그러니까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을 양도로 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잘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양도면 취득 시에는 뭐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냥 기본적인 사항만 나와요. 작년에 시험이 출제가 됐고, 그죠? 그래서 뭐 아마 올해는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만 잘 보시면 돼요. 기본 매매득 일반적인 거래 해서 몇 가지만 잘 보시고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서 숙달을 시키면 됩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제가 실강 이제 학원 강의는 11월, 12월 강의 끝났거든요. 학원 끝나고 1월부터 이제 다시 강의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기본성을 한번 띈 건데 기초 강의를 이거 들으시고 오셔가지고 한 번 듣고 이제 1월달 됐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 2달이나 들었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게 도대체 2달 들었는데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아,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 이거 되게 교만한 겁니다. 왜? 세상에 2달 듣고 이해하면 천재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공부를 했겠어요? 솔직히 초장이니까 와가지고 적응 훈련한다고 와서 출퇴근만 한 거예요. 아침에 와서 학원 와서 점심 먹고 놀다가 점심 먹고 집에 가고 그 다음날 푹 쉬었다가 TV 보고 다 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하고 2달 동안 출퇴근한 거야. 출퇴근해서 이 민계공에서 6과목을 듣고 나서 이게 머릿속에 뭐가 남아야 된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잖아요. 이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여유를 가져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이게 있어야 돼요. 템포를 조절해야 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안 돼요. 나는 오늘 들은 걸 무조건 다 이해할 거야. 안 된다니까, 이해가. 그 한 분이 그러시대요. 자기가 느끼는 게 옛날에 다른 거 공부할 때는 잘 모르면 기본서나 교과서를 보고 잘 읽어보면 이해가 갔는데 이놈의 중개사 공부는 듣다가 이해 안 가서 기본서를 읽으면 더 모르겠다는 거예요. 더 모르죠. 말했잖아요. 여기 나온 용어들이 아직 모른다고.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아직 더 있어야 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인내를 가지고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을. 이제 꼴랑 2번 듣고 한 5번 들어야 돼요. 5번.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옛날에 중개사 학원을 저도 다녔는데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옛날이라 뭐 지금처럼 40분에 50분하고 40분의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리고 범위도 넓고. 근데 도서관도 없고 뭐 지금처럼 독서실도 없고 막 학원에 그다음에 뭐 동영상 인터넷 이런 거 아무 없을 때거든요. 그 저는 학원을 7시에 문 열면 7시 학원 가서 10시까지 공부하고 수업 듣고 점심 먹고 오후에 공부하고 저녁 수업 듣고 12시까지 공부하고 이걸 6개월 동안 했어요. 처음에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어떤 사람이도 무조건 평균 30개 이상 다 맞아요. 몸 빠지면 바본 거야. 이렇게 하면. 근데 여러분 안 하잖아. 안 하고 나서 뭘 공부가 되니 안 되니 뭐 이게 뭐 이해가 가니 안 가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 멀었어, 아직.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꾸 그냥 반복하세요. 듣고 하다 보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여러분도 동영상 들으면서 대답을 해보면 돼.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대충 들어요. 그럼 제가 다 알아들어요. 뭐, 그죠? 아기가 막 옹알이 하면 엄마가 다 알아듣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뭐라고 옹알이 해. 그러면 제가 알아들어요. 옛날에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게 있대요.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타셨는데, 택시기사가 할머니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씨발 니미럴 아파트 그랬어요. 할머니 뭐라고요? 아따 씨발 니미럴 아파트 가달라니까.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네 할머니요 갔어요. 그리고 알아듣고 내려줬어. 할머니 여기 맞으시죠? 맞아. 그런 거야. 거기 어디요? 호반 니젠11이에요. 호반 니젠11. 근데 그거를 호반을 씨발로 알고 니젠11을 니미럴로 알아들어가지고 할머니가 아 씨발 니미럴 아파트 갖다 주세요. 그런데 택시기사가 그걸 알아듣고 간 게 신기하죠. 여러분이 옹알이를 해도 제가 다 알아들어요. 왜? 제가 이제 그건 아니까, 내용은 아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꾸 동영상 들으면서도 너무 수동적으로 가만히 멍 때리고, 선생님 안 보니까 이러지 말고, 진짜 수업 듣듯이, 그죠? 제가 질문 같은 거 혹시 한다 그러면 대답도 하고 막, 이래야 된다니까. 멍하고 눈만 뜨고 있으면 뭐예요? 그죠? 모니터만 괜히 졸다가 모니터만 또 머리를 받아가지고 모니터 깨고 그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모니터 안으로 졸다가 막 들어와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죠? 그 눈을 그리고 졸리면 차라리 주무세요. 안 졸으려고 학원 가보니 안 졸라고 막 졸린데 막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은 내려가는데 눈을 위로 막 안 졸라고 하니까 나중에 막 흰자만 보여. 여기서 겁나 무서워요. 앞에 있으면 흰자가 휙 보여 막 다.
그죠? 그럼 안 됩니다. 자, 아직 시간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죠?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56페이지 가면 양도세 계산 구조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거는 양도세 과표 계산 구조인데 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순서를. 겁먹을 거 없어요. 다 외우는 거 아니고요. 거기 뭐 산출세액 정도까지만 가시면 돼요. 결론은 과세표준까지는 무조건 순서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모든 세목이 과세표준은 중요해요. 특히나 근데 다른 애들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팔았을 때 파는 금액을 다 세금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고 팔 때 취득할 때 들어갔던 비용들을 빼고 남은 걸 세금을 내다 보니 이 계산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건 이 계산 순서를 실제 시험에서 물어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순서. 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죠. 자, 맨 처음에 팔아요. 그죠? 파는 금액 있죠? 그걸 뭐라 그래? 양도가액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걸 다 세금을 내진 않습니다. 얘가 살 때 들어간 경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필요 경비라고 그래요. 들어간 경비를 빼주고. 그죠? 그리고 나서 남으면 세금 내요. 양도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처음에 강의할 때 이걸 들으니까 잘 모르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이게 팔다 보면 손해보고 팔 수도 있는데 왜 여기 이 계산 공식을 항상 여기다가 양도 차손이 날 수도 있는데 왜 얘는 항상 양도 차익이네? 이렇게 질문할 도 있어요. 차손, 이거 대답하기 그렇죠? 아, 차손 나면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항상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뭘 물건을 팔았다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양도세는 뭐가 중요하다? 남아야 되는 거야. 그죠? 야, 내가 땅을 팔았는데 이번 나 이 땅 팔았다? 얼마에 팔았니? 100억에 팔았어. 야, 너 그걸 100억에 팔았어? 너 세금 겁내 많이 나오겠다. 110억에 샀어. 살 때 110억에. 그 지금 100억에 팔아. 손해봤잖아, 손해. 세금 내 안 내? 안 내요. 양도세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게 제목이 양도세가 아니에요. 양도소득세라고 했잖아. 그게 뭔 얘기야? 팔았다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소득, 차익이 생겨야 된다. 차익이 남은 세금을 내는 거야. 근데 이걸 다 내진 않아요. 이게 이제 오랫동안 보유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물가가 올라. 그러니까 가격도 오르지만 물가도 올라가요. 그죠? 여러분 옛날하고 지금 따지면 화폐 가치가 완전 다르잖아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돈 10원을 주잖아요. 여름에 10원을 주면요. 장날 아이스 깨끼 옛날 영화 TV 보면 이렇게 매가지고 아이스 깨끼 장난하는 거 있죠? 그 아이스 케이크를 4개를 줬다니까. 10원에 4개, 5원에 2개. 그럼 그 4개를 한꺼번에 사가지고 양쪽 손에 2개씩 끼고 먹잖아요. 녹기 전에 빨리 먹으려고 다 먹잖아. 그 4개 다 먹고 나면 바로 치과 가서 이빨 뽑아도 돼요. 왜? 여기가 다 얼어가지고 막, 그죠? 마취된 것처럼 이렇게 되죠. 왜? 그 4개 얼음을 4개를 동시에 먹었으니까. 그 10원의 가치가 엄청 컸거든요. 10원의 가치가. 그죠? 저 10원, 저 어릴 때 10원 사면 10원이면 남의 땅을 하나 주고요. 20원을 주면 자야라게 해가지고, 그죠? 이거 아시려면 연식 되신 분들이에요. 자야, 그죠? 자야라 하얀색, 노란 해가지고 길어가지고, 연식 짬 되신 분들은, 우리 어렸을 때 그거 있었거든요. 뽀빠이, 라면 땅, 막, 그죠? 자야 해가지고. 왜 노래도 있잖아요. 뭐, 뽀빠이를 알고부터, 남의 땅을 알고부터 뽀빠이를 알았습니다. 뽀빠이를 알고부터 자야를 알았습니다. 아, 난생 처음 먹었습니다. 라면 땅, 뽀빠이, 자야. 모르시죠? 그냥 보면 수강생들이 보면 공부도 안 하고 텔레비도 안 보고 한 것도 안 해. 그냥 아는 게 없어. 뭐 CF를 알아. 그 다음에 연예인 뭐를 알아. 드라마를 알아. 그 다음 공부를 해. 아무것도 안 해. 도대체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 TV는 보겠지. 요새 스카이캐슬하고 뭐 그죠? 뭐 아람브라의 궁전인가 뭐 현빈 나오는 거 그죠? 인기 많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오랫동안 부여한 물가도 올라가니까 그 물가 상승분은 어느 정도는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장기간 보유하면 일정 부분을 공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뭐라고 이름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빼주게 되면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게 나와요. 양도소득금액. 그죠? 양도소득금액. 여기서 얘는 지금 이름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니까 여러분 여기서 딱 보시면 얘는 딱 보고 일단 뭘 해야 된다. 기본으로 뭘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유를 해야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름이 뭐예요? 특별공제잖아요. 여러분 특별공제라면 특별이란 말이 뭐예요? 다 해주는 건 특별이 아니고 특별히 너만 해준다. 이게 특별공제죠. 예를 들면 뭐 누구만 해줘? 안경 쓴 사람 해줄게. 그게 특별한 거죠. 왜? 내가 안경 썼으니까. 안경을 다 썼어? 그럼 고향이 충청남도인 사람 해줄게. 왜? 제가 충청도니까? 그럼 다 충청도야? 그러면 또 뭐 부여군인 사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다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일정 기간 보유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공제 대상도 정해져 있다는 거죠. 차별하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기본공제,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거는 보유기간 아무것도 안 따지고 기본만 갖추면 무조건 해주겠다 해서 이렇게 되면 얘가 과세 표준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필요 경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산 금액 당연히 들어가고 여기에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양도비 그래가지고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한다? 필요 경비 그럽니다. 자, 이게 과표 계산 순서입니다. 얘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 여기서 물어봐요. 어디서 뭐 빼면 뭐가 나오니? 그러면 그 어디서 뭐 빼면 뭐가 나오니가 되게 이걸 외우면 너무너무 쉬운데 이걸 안 외우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죠. 왜? 이게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양도가액에서 장기부여 특별공제면 양도소득금이 이렇게 돼요. 그럼 맞출 것 같죠? 지금은 쳐다보고 있으니까 맞추죠. 이거 못 외우면 얘처럼 어려운 게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 이거를.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양도차익에서 장기부여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이잖아요. 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그죠? 근데 어디서 뭐 빼주면 뭐가 나 이런 건 뭐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순서 먼저 숙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 요 전체 과정에서 보통 문제가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 순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필요 경비 얘기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기부여 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에 관한 문제들도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숙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최우선은 뭐다? 이 순서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쉴 건데 하기 전에 제가 마무리를 제가 저한테 질문 동영상 이제 인터넷 질문 올라오신 게 있는데 제가 답변을 달기가 글로 달기가 좀 약간 애매해가지고 한 2분 정도만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해서 할 테니까 요거 들으시고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 재산세 물렸는데 재산세에서 이 재산 얘가 갑이 을한테 재산을 신탁을 해. 신탁을. 그죠? 신탁. 그러니까 A하고 B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얘가 얘한테 신탁을 하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재산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위탁자라 하고요. 얘를 수탁자라 해요. 수탁자. 그죠? 이건 아시죠? 자, 그러면 자, 얘가 이 재산을 이렇게 수탁을 얘한테 맡기죠. 그럼 이때 이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면 수탁자거든요. 얘가 납세 의무자예요. 근데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얘죠. 얘가 진짜 주인인데 이 부동산을 얘한테 관리해달라고 그냥 맡긴 거예요. 등기가 넘어간 거죠. 근데 이 수탁자는 실제 주인은 아니에요. 그죠? 왜? 관리만 해주는 거니까. 근데 등기는 얘 앞으로 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얘가 납세 의무자였어요. 위탁자가.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얘가 진짜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재산세를 내요. 근데 법적인 납세 의무자를 얘로 해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얘가 세금을 체납했어요. 그럼 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압류를. 근데 압류하려고 보니까 그 부동산이 누구 명의로 돼 있어? 수탁자 명의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압류하기가 곤란한 거야. 왜? 얘가 납세자인데 법적 납세자니까 얘한테 압류를 해야 되는데 명의가 얘 앞으로 안 돼 있고 얘 앞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몇 년 전에. 어떻게?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이 말은 얘가 진짜 주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얘를 납세 의무자 해놔버리면 얘가 나중에 세금을 체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압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압류하려고 보니까 법적인 납세 의무자가 위탁자가 아니고 누구 앞으로 돼 있어? 수탁자 앞으로 돼 있으니까 얘 앞에 된 이 A, B 부동산 있죠? 요걸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다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채권 회수하기가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을 얘로 바뀐 거예요. 수탁자로. 근데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얘잖아요. 그죠? 얘.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세금은 누구한테 나와요? 근데 명의가 얘 앞으로 돼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수탁자한테 세금이 나오겠지. 왜? 얘가 명의니까 과세권자는 을 앞으로 돼 있으면 네가 세금 내라 그러겠죠. 근데 얘가 진짜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뭘 해버리면 10일 안에 얘가 진짜 소유자라고 신고를 해버리면 얘한테 재산세가 나가는 거야. 그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안 그러면 걔도 누구한테 나와? 얘한테 나온 거고. 그래서 납세 의무자를 얘로 한 거예요. 뭐 하려고? 나중에
조세채권, 체납 같은 거 했을 때 압류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납세임을 얘를 정해버리면 나중에 얘가 세금은 얘가 내야 되겠죠. 왜 진짜 주인이니까. 그죠? 근데 체납을 하게 되면 여기다 압류를 해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내용이 그런 거죠. 정리하면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죠? 근데 진짜 주인은 얘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얘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실제 소유자라는 걸 신고해버리면 얘한테 나갈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법적 납세는 얘기 때문에 세금을 체납하면 여기다 바로 압류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 납세 의무자를 수탁자로 바꾼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하게 가지 말고 그냥 요거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시험에. 왜냐면 이게 알 필요가 없는 게 시험은 아주 단순하게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재산, 신탁 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 의무자 누구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 위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이거예요. 여기서 좀 더 가면 실제 주인이 얘니까 소유권 변동 사실 10일 안에 신고하면 얘한테 세금이 나간다.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시험은 보통 요것만 딱 물어봐요. 위탁자니 수탁자니 이것만 물어보니까 그냥 수탁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납세 의무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시험은 아주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있죠? 요 양도세 과표 전체 순서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